간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섭게 치솟는 시장을 보며 지금이 고점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혹시 버블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 동시에 들지 않으신가요? 이번 상승 랠리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명쾌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김나나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와, 정말 뉴욕 증시 그야말로 기록적인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또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막 갈아치우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뭐랄까 엄청 들뜬 분위기인데 근데 바로 이럴 때 있잖아요. 혹시 지금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고민들. 특히 매달 월급으로 꾸준히 투자하시는 우리 직장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 많잖아요. 뭐 최신 뉴스 기사부터 시작해서 시장 분석 보고서까지 이걸 샅샅이 한번 보면서 이 뜨거운 상승세, 진짜 이유가 뭘까? 고속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미중 간의 틱톡 합의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과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준 건지, 또 시장이 엄청 기다리는 거, 연준의 빅컷, 금리 인하,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렇게 지수가 높다고 막 느껴질 때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 뭐 VOO 같은 ETF 활용한 적립식 투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괜찮은 대안인지, 동시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한 맞춤 분석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자, 이 놀라운 랠리, 대체 뭐가 시장을 이렇게 막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배경부터 한번 보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확실히 시장 참여자들의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 있잖아요. 리스크 온. 이걸 자극한 몇 가지 요인들을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흐름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괜찮았다는 거. 그래서 소위 골디락스 기대감이라고 하죠. 경제가 뭐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퍼진 거죠. 예를 들면 그 6월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가 한 11만 명이었는데 실제로는 14만 7천 명, 훨씬 잘 나왔고요. 또 6월 ISM 서비스업 PMI 이것도 50.8로 다시 확장 국면.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가 나오면서 이 정도면 침체 걱정은 좀 덜어도 되겠다, 이런 안도감을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게 좀 누그러진 면이 있어요. 특히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잘 되고 있다, 곧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투자자들 불안감을 상당히 좀 덜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거잖아요. 연준의 금리 인하. 그것도 그냥 인하가 아니라 아주 큰 폭의 빅컷.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빅컷 있을 거다. 지금이 금리 인하의 완벽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막 연준을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기대감에 정말 불을 지핀 게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였어요. 시장에서는 한 0.3% 오를 거라고 봤는데 막상 딱 열어보니까 오히려 0.1% 하락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물가 압력이 이 정도면 연준이 좀 더 세게 금리 내려도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실제로 그 CME 패드워치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9월 FOMC에서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가능성, 여기에 돈 거는 비중이 확 늘기도 했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8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가 7만 5천 명 증가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만 2천 명 증가에 그쳤어요. 이건 뭐 거의 고용 쇼크 수준이죠. 이러니까 빅컷 기대감이 더 커지고 안전자산인 금값까지 막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물가 지표가 꼭 B컷을 지지하는 쪽으로만 나온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내렸는데 소비자 물가는 또 달렸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바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시장은 그 PPI 하락만 보고 막 환호했지만 그 같은 날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좀 달랐어요.
전년 대비 상승률은 2.9%로 예상치랑 같았는데 변동성 큰 에너지랑 식품 빼고 보는 근원 CPI 있잖아요. 이게 전월 대비로는 0.4% 올라서 예상치 0.3%를 살짝 웃돌았거든요. 이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데이터예요. 아하, 그러니까 8월에 고용 쇼크라는 엄청난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9월에 0.5%포인트나 금리를 확 내리는 건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도 보면 그 8월 고용 보고서 하나만 딱 보고 9월에 B컷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신에 연말까지 남은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한 3번 정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분석이 많죠. 실제로 그 패드워치 데이터를 봐도 9월에 0.25%포인트 내릴 확률은 거의 90% 전후로 압도적인데 0.5%포인트 내릴 확률은 10% 안팎으로 훨씬 낮아요. 그렇군요. 결국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를 딱 보면 이 시장의 뜨거운 기대랑 연준의 실제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 거리가 좀 드러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일자리 못 구한 장기 실업자. 이게 지금 190만 명 넘고 비율도 25%가 넘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좀 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미중 관계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역시 제일 큰 뉴스는 그 틱톡 매각 합의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젊은이들이 아주 간절히 원하는 그 특정한 회사의 합의.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면서 거의 확정된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네, 그 소식이 진짜 컸죠. 이게 그냥 기업 하나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시장을 계속 짓눌러왔던 미중 간의 그 기술 패권 전쟁, 이게 좀 완화될 수 있나 하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틱톡의 미국 사업 운영권을 미국이 통제하는 새로운 구조로 바꾸는 그런 큰 틀의 합의, 그러니까 프레임워크가 마련됐다고 나와요. 세부적인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19일에 통화해서 최종 조율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베선트 재무장관이라고 자료에 나오던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중국적 특성이 유지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여지를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이 틱톡 합의 소식 나오고 나서 기술주들이 정말 크게 움직였던 기억이 나요. 구체적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아주 그냥 극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미중 갈등이라는 안개 때문에 좀 답답했던 글로벌 기술주들, 여기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해소됐다. 이런 평가가 막 나오면서요.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다 같이 1% 이상씩 올랐고요. 특히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여기는 주가가 4% 넘게 급등하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 클럽에 딱 가입을 했죠. 와, 3조 달러. 네, 이게 크론 매각 이슈도 좀 완화되고 거기다가 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폭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네요. 틱톡 합의라는 좋은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중국 당국은 반대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면서요.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미중 관계 개선이라는 큰 흐름이 있다고 해도 개들 기업을 둘러싼 갈등이나 교제 리스크는 얼마든지 별개로 터질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시장도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날 엔비디아 주가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하고 달리 한 1% 가까이 떨어졌어요. 딱 대조적이었죠. 그런 게 틱톡이라는 당근을 주면서 동시에 엔비디아라는 채찍을 딱 꺼내든 셈인데 앞으로 미중 관계가 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전개될 수도 있겠다. 이걸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이렇게 지수가 연일 막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매달 따박따박 월급 받아서 투자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아이고, 지금 사면 이거 완전 꼭지 아니야? 이 불안감이 제일 크실 텐데요. 네, 바로 그 심리적인 장벽이죠. 고점 매수에 대한 공포. 이게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거든요. 분석 자료들 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시장의 단기적인 오르내림을 예측해서 타이밍을 잡으려는 시도. 이거 거의 불가능하고 의미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시장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느냐, 즉 타임 인 더 마켓. 이게 장기적인 성공 투자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사람은 손실은 너무 싫어하고 이익은 조금이라도 나면 빨리 챙기고 싶잖아요. 이 본능적인 심리가 오히려 길게 봤을 때 자산을 불리는 데는 방해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본능을 좀 이겨내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적립식 투자, DCA가 계속 강조되는 거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이 안 휘둘리게 도와주는 것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매달 혹은 매주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는 언제 사야 되지? 이 고민에서 해방되니까 심리적으로 엄청 편안해져요. 둘째는 이게 진짜 핵심인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이나 ETF를 사게 되잖아요. 반대로 주가가 올랐을 때는 좀 더 적게 사게 되고요. 이걸 꾸준히 반복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는 효과가 생겨요. 이걸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라고 부르죠. 아, 매입 단가 평준화? 네, 이 전략이 진짜 빛을 발했던 게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엄청난 변동성 장세였어요. 그때 고점에서 큰돈 왕창 넣었다가 폭락하니까 무서워서 막 던진 분들하고 달리 묵묵히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사모았던 분들은 오히려 그 하락장에서 싸게 많이 담을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 반등할 때 훨씬 빨리 원금 회복하고 최종 수익률도 훨씬 높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시장 하락을 위기가 아니라 싸게 더 살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들어보니까 진짜 괜찮은 전략인데요. 이런 적립식 투자, 특히 장기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추천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VOO, 뱅가드 S&P 500 ETF잖아요. S&P 500 추종하는 ETF가 많은데 유독 VOO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VO가 가진 장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압도적인 건 역시 운용 보수예요. 연 0.03%. 0.03%요? 이게 대표적인 경쟁 상품인 SPY가 0.09%거든요. 거고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고작 0.06%포인트 차이인데 그게 대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쌓이면 복리 효과랑 맞물려서 최종 수익률에서 무시 못할 차이를 만듭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이 비용 아끼는 게 그 수익률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게다가 S&P 500 지수를 따라가니까 미국 대표하는 우량 기업 500개에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요. 특정 기업 하나가 좀 안 좋아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크게 흔들리는 걸 막아주죠. 또 하나 좋은 게 배당금 나오잖아요. 이걸 자동으로 그 ETF에 다시 투자해주는 기능, DIREP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따로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복리 효과를 쭉쭉 키워주는 아주 유용한 장치입니다. 자동으로요? 편리하겠네요. 네, 그래서 한 분석 자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만약 매달 90만 원씩 30년 동안 VOO에 적립식으로 넣고 연평균 10% 수익률을 냈다고 가정하면 이게 S&P 500 장기 평균 수익률 정도거든요. 총 넣은 돈이 3억 2,400만 원인데 이게 나중에 거의 9.9배, 31억 2천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나와요. 와, 30억이 넘을게요. 물론 이건 과거 데이터로 한 거고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비용으로 분산 투자하면서 장기 복리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딱 보여주는 예시인 거죠. 이걸 그냥 은행에 예금에 넣어뒀다고 생각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야, 정말 들어보니까 우리 직장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정말 솔깃한 전략과 상품 조합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실천 방법은 명확히 보여요. 월급 받으면 쓰기 전에 먼저 투자금부터 딱 떼어놓고 선저축 후 소비 습관 만들고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딱딱 투자되게 자동이체 설정하고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내 자산 배분 상태 한번 점검해서 원래 계획대로 좀 맞춰주는 리밸런싱하고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를 최소화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좋은 면만 있을 순 없겠죠.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막 뜨거울 때 우리가 좀 특별히 조심해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이런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빅테크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S&P 500 지수 오르는 거 보면 그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뭐 이런 소수의 거대 기업들 덕분이거든요. 일부 분석 보면 이 상위 몇 개 기업이 전체 지수 상승률의 거의 80%를 차지한다 뭐 이럴 정도예요. 80%나요? 와, 네, 이걸 집중 위험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소주 기업 중에 몇 개라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수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VOE에 투자하면 미국 우량주 500개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소수 빅테크 기업 주가 흐름에 내 포트폴리오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장이 너무 낙관론에만 빠져서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는 좀 안 좋은 경제 지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뉴욕 지역 제조업 활동 지수가 생각보다 확 꺾였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장기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거나 하는 소식들. 이건 분명히 경기 둔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런 나쁜 뉴스마저도 이러니까 연준이 금리 내릴 수밖에 없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해석이 언제까지 먹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미중 관계 역시 틱톡 합의 소식은 좋았지만 여전히 좀 불안불안하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틱톡 합의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그렇다고 미중 갈등이 다 끝난 건 절대 아니죠. 여전히 높은 관세 장벽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성 같은 거.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엔비디아 압박하는 카드를 꺼낸 것처럼 언제든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갈등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의 강력한 상승세, 특히 AI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이 뜨거운 열기에 대해서 이거 혹시 거품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하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코어위브 간의 좀 복잡한 거래 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AI 관련 기업들 사이의 상호 투자나 매출 거래가 실제 최종 수요 이상으로 실적을 좀 부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코어위브나 히토류 관련 기업인 USA 레어어스 같은 곳을 대상으로 한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런 리포트들이 시장 방향을 바꾸진 못하고 있지만 현재 이 랠리 이면에 숨겨진 취약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뉴욕 증시의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현상을 놓고 그 배경부터 의미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아주 강한 기대감 그리고 미중 간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 이 두 가지 큰 호재에 힘입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이런 변동성의 큰 시장 환경 속에서도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시는 우리 여러분께서는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세워두신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듯이 시장의 단기 타이밍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꾸준한 적립식 투자, DCA를 통해서 변동성을 잘 관리하시고 VOO처럼 검증된 저비용 우량 ETF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삼아서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추구하시는 것, 그리고 투자 자동화나 정기적인 점검, 리밸런싱을 통해서 계획된 투자를 묵묵히 실천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오늘 함께 짚어본 것처럼 빅테크 집중 위험이라든지 엇갈리는 경제 신호들, 또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변수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늘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시장을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명백히 나쁜 경제 뉴스, 예를 들어서 고용이 확 안 좋아진다거나 제조업 경기가 팍 꺾인다거나 하는 소식조차도 이러면 금리 내리겠지 하는 필터를 통해서 호재로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이런 나쁜 경제 뉴스가 더 이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지지 못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건 진짜 위기다 하는 신호, 즉 악재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시장의 이런 인식 전환은 과연 언제,
어떤 사건의 계기로 일어나게 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